네, 그럼 또 다음 살펴볼 주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최종 변론입니다. 네, 바로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 84일 만인 오늘 최후 진술에 나서게 되는데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모시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박영차 위원장. 일단 이제부터 격변의 하루입니다. 잠시 뒤 한 7시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일단 여당에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청을 하러 간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동안 좀 지도부가 사실 윤 대통령이랑은 좀 미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 거리를 좀 둬왔는데 일단 당내 규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오늘 11차 탄핵 심판 마지막 최후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차대한 그러한 최후 진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무척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말 낮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최후 진술에서는 선사과 그리고 후호소 이 두 가지가 아주 간절하게 담겨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보다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호소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와 내용으로 오늘 최후 진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은요. 일단 자필로 좀 직접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세 분께 공통으로 좀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좀 최후 진술서를 써야 한다면 나 이건 좀 반드시 담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용차 위원장. 결국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해서 그 오죽하면 이 부분을 무척 강조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정말 그 29번의 줄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70번이 넘는 퇴진 요구 그리고 예산 삭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오죽하면이라는 대목을 무척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시훈 부장은 뭘 담으시겠어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걸 승복하겠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국민들께 또 요청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요. 지금 양쪽으로 탄핵 반대, 찬성 이거 갈라져서 마치 본인이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자. 그리고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마지막 문단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거기에 피청구인의 헌법소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좀 비슷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난 그래도 헌법 시스템을 믿는다. 헌법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죽하면 승복, 저는 통합입니다. 보면은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결국 결과에 승복하고 결국은 좀 통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잠시 뒤에 또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요, 자 오늘 이 방청에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거의 한 100대 1에 육박합니다. 일단 이 내용 생방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워낙 또 적게 뽑기도 했고요. 20명인데 저 정도 인원이 모였으니까 사실 원래 지금까지 변론기를 영상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거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생방송으로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항상 끝난 다음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활용해서 국민들께서는 이게 바로바로 올라오는 거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이번 마지막 역시 생방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 관심이 쏠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뭔가 워낙 많은 관심들이 쏠렸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탄핵 인용이 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이런 공식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지층이 이런 것들에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응원의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역사적 순간에 좀 듣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방청 열기가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생방송은 아니더라도 또 채널A 보도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이 최후 진술에 대해서요. 대권 주자들도 그야말로 입을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를 촉구하는 잠룡이 나왔다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윤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자, 박용창 위원장, 그럼 오 시장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여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사실 여권 일각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 카드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개헌론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임기 단축 개헌론을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제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간접적인 암시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인 현안을 언급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후 진술은 그야말로 절박한 호소의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그런데 이 절박한 호소의 메시지에 정치적인 현안이 끼어들게 되면 그 절박한 호소의 메시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늘 최후 진술에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요, 오늘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또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일단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과 다르게 또 다른 잠룡인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단회당이 생기면 바로 사퇴해야죠. 뭐 경선이 되면 사퇴하고 떨어지면 대구시장 계속하겠다. 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잖아. 자,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담을 통해서 단독 인터뷰를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헌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이 그냥 지른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일정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뭐 당내 경선까지는 시장직 유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벌써 이렇게 배수진 쳤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2017년에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남도지사였습니다. 근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사퇴 시한 3분을 놓고 사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저는 홍준표 시장의 저런 발언이 과연 책임 있는 발언인가?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선관위에서 이 그 해석을 내놓은 게 2월 28일까지 만약에 사퇴나 재보궐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마도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대선과 동시 재보궐선거가 열릴 텐데요. 그때 재보궐선거를 열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홍준표 시장 말대로 그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조기 대선 돼서 본인이 사퇴하게 되면은 그럼 또 대구시장직은 1년 동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구시장, 광역단체장 3명이 지금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후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퇴를 해버린다? 그럼 그 지자체는 1년 동안 공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아마도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성, 나는 배수진 치지 않는다, 이걸 제지 않는다, 나는 다르다라는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과의 차별성 때문에 시장직을 내던졌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그래서 그런지 오죽하면 사실 홍 시장 참모들도 이 시장직 사퇴 선언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이런 분위기던데,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뭐 시장직 내던졌다가 이거 당 좀 흔들렸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 홍 시장은 그런 거 상관없이 TK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던졌을 때 그때 이제 당이나 청와대 측과 거의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내던지게 되면 그다음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보궐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 2011년 오세훈 시장 때와 지금 상황은 정치적인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 그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요, 또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잠룡 아킬레스건도 또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도 그 벼락 출세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시기 전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곧 복귀한다고 하던데. 아니 오면 좋죠. 타작할 기회가 주니까 좋죠. 타작할 기회를 주니까 좋다. 그러니까 배신자론을 이거 꺼내들고 그야말로 엄청 공격에 나서고 있는 건데, 안 그래도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내일 저서 출간이잖아요. 여기서 윤 대통령에 대한 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짝 오늘 보도자료로 맛배기로만 나왔어요. 이게 그 14일 동안, 그러니까 계엄 선포 그 14일 동안의 기록을 썼는데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게는 늘 국민이 먼저라서 사적 이념보다는 공공선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은 공공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엄 해제하고 탄핵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저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권을 하면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은 뭔가 계엄까지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인물이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잡으면서 우리가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면서 그 자신의 측에 이재명 대표를 가장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취부 부의장, 한 전 대표가 사실 이 탄핵 수습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당에 위임받겠다 이랬다가 셀프 위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또 저렇게 공격하는 게 앞뒤가 맞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이른바 한한 체제, 한덕수 총리와 그 한동훈 자신 당대표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 임시적으로 하겠다라는 헌법을 초월한 이야기를 했었다가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동시에 또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가정법을 쓰면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할 것이다. 저희는 그러면은 그런 가정법으로 공격을 하면은 또다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검찰공화국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던가, 아니면 또다시 검사 출신이 되면 똑같이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은 저희도 안 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예. 저런 식의 가정법, 저런 식의 사실 일어나지 않았던 역대 어떤 여대 야소 정국,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다 갖고 있던 대통령도, 어떤 그 대통령도 계엄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그 책임을 본인이 좀 느껴야지 이런 식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주자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또 움직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 계속 중도 보수 논란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일부 오해받을 표현이 있었다, 시인을 했다는 게 김 전 총리의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시인했다, 좀 유감을 표했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참 이재명 대표의 변신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또 저 사람 만나면 저런 이야기. 지금 계속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거가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선거 전략상 저렇게 한다. 그 점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나 국가의 주요한 정책들, 이슈에 대해서 한 우물을 파야죠. 저렇게 지금 여러 우물을 갖다가 계속 막 건드리기만 하는 이러한 지금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들고 그리고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만들겠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노란봉투법 강행하겠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회전 깜빡이만 켜고 계속 좌회전을 하는 이러한 행태, 결국 저렇게 하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날 겁니다. 저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내에는 여전히 뭐 김경수 지사나 임종석 실장 이런 분들,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도 진보를 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저런 식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당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계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시부 부의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